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그 비트코인이 최초로 탈중앙화한 아주 효율적인 화폐로서 창시됐지만 이제 문제를 가진 첫 번째를 얘기를 했죠. 장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썼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장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부 자체는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늦었어요. 비자 카드 같으면은 초당 최대로는 30만 건의 거래까지도 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클리어를 시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초당 7, 8건이 넘어가면은 처리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최초의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들이 이걸 가지고 피자나 콜라를 사 먹으라고 만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화폐처럼 통용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실험실 속에 하나의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700조, 800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이게 되면서부터는 이 비트코인은 실질적으로 교환 수단으로 통용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비트코인의 하부, 서브 화폐로 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그럴까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흉내낸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극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 장부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그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장부를 만들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중앙은행에 의한 이 통화량 감시 시스템하고 크게 뒤처지지 않는 방법들이 교환되어 있고 기술의 발전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암호화폐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정말로 중앙은행의 이 화폐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중앙에 서버 하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앙의 서버만 믿는다면은 1 곱하기 n의 통신만 하면은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하면 n개의 참여자들이 서로 다 감시를 해야 되니까 n 곱하기 n만큼의 이 확인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셈이죠. 아직까지도. 다만 지금 통신의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도 거의 문제없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장, 통신 속도, 검증 방법,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앙은행 시스템에 버금갈 만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스템은 가능하게 됐다고도 볼 수 있고 그거는 불과 뭐 1, 20년 내에 실현이 될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가치를 안정시키는 문제예요. 암호화폐는 이미 가치에 썩지 않죠. 그리고 누가 훔쳐가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훔쳐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뭐 컴퓨터 속에 넣어놨는데 암호화폐를 까먹어가지고 몇천억을 날리게 생겼다. 몇 번 암호를 눌렀는데 잘못 누르다 보니까 이제 2번만 더 잘못 누르면 끝이다. 뭐 영화에서는 막 해커들이 가가지고 몇 번 잘못하고 그런 다음에 탁 문이 열리고 그러지만 이거는 몇 번만 잘못하면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화폐들은 아무리 내화금고에 넣어놨더라도 가끔 왜 무슨 은행 강도 영화 보면은 기똥차게 잘 훔쳐내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정말 뛰어난 화폐지만 문제는 가치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통용성도 갖기 굉장히 힘듭니다. 비트코인이 엄청 커졌다고 그러지만 800조. 지금
우리 글로벌하게 제일 큰 회사가 어딥니까? 애플 2천조. 그거의 한 30-4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통화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고 시시한 거죠. 근데 가치의 안정을 갖기가 힘들다는 건 뭐냐면은, 자, 통화의 경우는 한국에서 화폐로 인정한 거는 물론 달러를 은밀하게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원화예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발행량만 통제하면은 가치가 안정이 되는데, 비트코인의 발행량만 제한한다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안정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물론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 돈을 앞으로 뭐 주식을 사든 뭐를 하든 하게 되면은 얼마쯤을 이런 암호화폐 형태로 갖고 있을래? 그랬더니 한 10%쯤은 저는 암호화폐로 갖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감정 자체도 굉장히 변하기 쉬운 거죠. 요번 루나테라 사태를 보면은 바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라는 거는 굉장히 변덕이 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그 화폐의 경우는 이럴 겁니다. 나 가끔 가가지고 커피도 사 마시고 뭐도 하고 뭐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죠? 내 그 카드 결제하는 계좌에 상시 한 몇백만 원은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지갑 속에 뭐죠? 발레 파킹 같은 거 하고 나서는 몇천 원씩 줘야 되는데 그 돈 한 몇만 원은 있어야 돼. 이런 수요는 참 안정적이거든요. 한 사람은 변할지 모르지만 5천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화폐 수요는 꽤 안정적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하나도 없어도 돼요. 바로 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치의 안정성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치를 안정시킬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비트코인의 경우에 공급량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공급량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 자체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에 따르면은 하루에도 매일 한두 종류의 암호화폐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분이면은 암호화폐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거. 두 번째로 암호화폐의 수요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진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암호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법정화폐는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 외에는 누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바로 한국은행 화폐의 공급량만 조절을 하면은 가치가 안정되게 되는데 반해서 암호화폐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거가 이게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또 단점이 되는 거죠. 요번에 이제 그 루나테라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했죠. 근데 바로 이 루나테라가 우리가 전 시간에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가치의 안정에 관한 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걸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게 이 화폐였어요. 물론 스테이블 코인, 소위 그 코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거는 그 테라 외에도 이미 그 미국 이런 데서 많이 발행될 수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불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조차도 그 2차 대전 후에 이 화폐 시스템을 만들면서 브레튼 우즈라는 데 모여가지고 뭘 했어요? 금본위 제도라는 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금으로 지불을 보증해주자. 미국 같은 국가조차도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으로 담보해가지고 화폐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를 지키려면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1억어치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1억 원만큼의 금이든 달러든 뭔가 이 화폐 보유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거를 어딘가 창고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번엔 루나테라의 경우는
실은 좀 사기성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권도형 창시자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18조 정도가 발행됐다고 들었는데 테라에 18조만큼의 돈을 어딘가 쌓아두지 않았어요. 지금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한 8만 그 비트코인 한 2조에서 3조 정도의 자산을 쌓아뒀다고 하는데 18조의 테라의 가치를 지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테라의 거래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거래 과정에서 장부를 쓰는 사람 또 이자 등등은 루나로 지급하게 해가지고 루나를 통해서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은 맡기게 한 다음에 루나를 풀어주고 또 1달러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루나를 테라로 바꿀 수 있게 해주고 해가지고 가치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실은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라의 가치를 지키려면은 정말로 테라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테라보다 더 가치 있는 걸로 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테라보다도 훨씬 더 믿기 어려운 루나라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에 한때 루나의 가치는 50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18조의 테라의 가치를 지키기에는 너무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보장장치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권도형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역시 나는 천재야. 근데 터무니없었던 거죠. 루나의 가치는 어느 날 갑자기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이 가치를 보장해 줄 수는 없었고 오로지 그 루나를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보장이 돼야 됐는데 서로 휴지로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빨리 팔아야지 그나마 건진다 하는 순간에 불과 며칠 사이에 만분의 1, 10만분의 1로 떨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가치 보장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 가치 보장이 루나의 테라 경우보다는 훨씬 실질적인 걸로 뒷받침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실물 화폐는 100%를 실물적 가치로 보장을 해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을 화폐로 쓴다 하다가 화폐로 통용이 안 되는 순간에 뭐로 쓰면 돼요? 음식물에 소금으로 쓰고 여러 가지 썩지 않는 부패를 맞는 데 쓰면 되고 쌀은 어떻게 돼요? 먹으면 되고 다음벌 곡물 씨앗으로 쓰면 됐던 거죠. 근데 암호화폐는 안 쓰게 되는 순간에 그걸 어디 가서 쓸 거예요? 아무 데도 쓸 수가 없어요. 아마 NFT라는 거가 그 대안으로 나온 걸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주 훌륭한 화가의 그림, 수천억이 가는 그림도 있으니까 그걸 NFT로 만들어가지고 쪼개서 가지면 바로 수천억의 가치를 보장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NFT라는 것도 말하자면 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보장할까 하는 수단으로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걸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 말고 그걸 모였을 때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거를 대용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나온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나오고 있는데 실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발행할 실익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암호화폐가 왜 처음에 탄생했어요? 신뢰 때문에 탄생한 거죠. 중앙은행의 경우는 이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지금 화폐를 못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으로 얼마가 여러분 지갑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지갑에 들어온 재난지원금이 가짜가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은 1000만 명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구태여 암호화폐를 만들어 공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금융산업 전반에서 엄청난 저항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산업은 어떻게 돼요? 자기 신뢰를 기초로 화폐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수익을 누려왔는데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하면서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게 되고 금융산업들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생기게 돼요. 중앙은행이 모든 계좌의 돈을 알게 돼요. 우리처럼 금융실명제를 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지금은 은행만 알고 있죠. 우리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그리고 검찰의 수사점을 받아야지 뭡니까? 계좌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중앙은행이 매일매일 제 계좌를 전부 알게 돼요. 물론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이 직접 이자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은행에 예금을 않더라도 이자를 줄게요. 혹은 화폐 수요를 줄이고 싶으면 빨리빨리 소비를 하세요. 여러분 계좌에 현금이 많이 있으면 수수료를 받을게요. 이런 장점도 있다고는 하는데 적어도 중앙은행으로서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만들 필요성은 없고 또 자칫 잘못하면 금융산업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것이 향후 암호화폐의 미래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암호화폐가 일상화되면은 지금까지 화폐 발행에 의해서 누려왔던 엄청난 권력과 이익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너무 크는 거를 막고 싶어 하겠죠. 만에 하나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해서 이자도 받고 비트코인으로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으로 선물 거래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비트코인 가치가 뭐 전 세계적으로 6,700조라고 하지만 6,000조, 7,000조 내지는 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이라든가 금융산업을 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 국제 질서 안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 기초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러시아를 금융제재하기도 어렵게 돼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통해서 견제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의 이 적신호는 중앙은행이나 기존의 권력들이 통제를 하려고 할 거다 하는 게 적신호고 청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암호화폐의 기술 발전은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장애인으로 여겼던 거래 속도, 감시를 위한 장부를 만드는 데서의 전기를 많이 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청신호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외에도 이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자기의 가치 저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은 청신호가 되는 거겠죠. 네, 이상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